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대선판의 뜨거운 설전 충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대 후보의 설전, 이준석 안철수 대표 대 대표의 충돌, 감정싸움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했습니다. 정비록에서 여의도의 말말말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내년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법사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 의도적으로 법안이 계류당하면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법사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현재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코로나의 밥상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달걀 가격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달걀 한 판에 7,000원대, 정부는 특단의 각오로 달걀 가격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금리 인상 단행할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기자 김병철 편집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울리는 매미소리 들려오네요. 그런데 요즘 턱 모기가 안 보인다면서요. 날이 더워서 모기도 다 피서갔나 이런 말도 있던데 저는 모기 봤는데 내일 모레 입추입니다.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입추 지나면 물에도 들어가기 좀 그렇고 폭염도 한풀 꺾이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폭염 속에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응원하고 항상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소식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계란 한 판에 얼마인지 아세요? 요새 계란을 안 사봐가지고요. 네, 저도 네. 모르겠는데 한 판이면 몇 개인지도 저는 좀 모르는데 30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7598님께서 주 기자님 엄청 더워요. 안전한 곳에 차 세우고 인사드립니다. 달걀 8,000원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5405님은 달걀 한 판 100원 빠진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트에는 미국산 계란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 계란값이 이렇게 비싸요. 저는 계란 좋아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물가가 들썩거려서. 코로나 확진자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76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51명 정도 늘었고요. 계속 지난주에 비해 줄어든 수치가 나왔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692명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점점 늡니다. 네,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40.3%나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네, 전날도 무려 40여 명이 늘어서요. 총 36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정부는 체제 개편이 아니라 이 현행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예약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백신 홈페이지가 계속 서버가 다운이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 시스템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 예약은 시간당 최대 200만 명까지 예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시간당 30만 명 수준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10부제 예약 형태로 시작되는 18에서 49살의 이 청장년층 사전 예약은 이 최대 인원이 동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30에서 50분이면 예약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일자를 열흘에 걸쳐 나누는 이 10부제 예약이 도입되면 예약 대상자는 하루 최대 190만 명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 예. 또한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는데 이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 등을 통해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예약이 더 쉬워진다라고 하고요. 또 과도한 대기를 막기 위해 이번엔 대리 예약은 허용하지 않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단말기로 동시에 사전 예약을 시도할 경우 최초 본인 인증이 완료된 단말기 외에는 10분간 본인 인증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에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예약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요. 저도 이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와 관련해가지고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원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다, 뭐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라면서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네, 이 말도 논란이 될 만한 말인데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면서 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요? 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되면서 방사능이 대규모로 유출된 바 있습니다.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장면, 그 장면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도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이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등급인 7단계를 이 후쿠시마에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해당 대목을 부산일보가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일보는 그 윤석열 후보 측이 발언이 진위와 다르게 나갔다며 삭제 요청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라면서 이 지면 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이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다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했는데요. 본인은 그런 말로 한 게 아닌데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이 나갔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부산일보는 후보의 요청으로 삭제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여권뿐 아니라 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하거나 유승민 전 의원이 원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요. 4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138조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400조 원 든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간 거죠? 말실수가 아닌 것 같고요. 과외를 했다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았는데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1501님께서 인터뷰 전문을 읽어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 연료봉이 녹아내렸고요. 아무튼 과외를 좀 잘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보수 본색 화제입니다.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설날에 이 가족 모임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며느리들도 열창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요? 네, 캠프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가족들이 다 일어서서 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집에서요? 네,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 최재형 전 원장의 애국가 열창을 호평하는 기사를 냈는데,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가족 모임에 애국가를 부르고 며느리도 기꺼이 열창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이 라디오 앵커가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최재형 전 원장은 나라 사랑과 전체주의는 다르다라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를 열창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헌법 가치를 제일 잘 지킨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도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제일 잘 지켰다고요?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사면 주장한다고요? 이 부분 역사 공부와 네, 아무튼 보수 본색 화제입니다. 놀랄만한 얘기를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폭 논란이 이어집니다. 이 조폭 논란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후보와 같이 어떤 인물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조폭이라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광주 폭력 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이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인데요.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그분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양측에서 서로 상대 후보가 이 문훈식 씨와 사진을 찍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사람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문훈식 씨와 찍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두 차례 이 문훈식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 5장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배우 그리고 최성희 총장 얘기 나오면서 선을 넘는 캠프들 얘기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점잖게 지금 여권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 검증하고 있다. 점잖은 편이다. 역대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비전을 보고 싶고 정책을 보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 건지 그걸 보고 싶지. 이거는 좀 부끄럽네요. 이재명 이낙연 캠프 이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이거 충돌 세네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서 yes, no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요구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영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때 한 말이 예스가 노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말을 할 때는 상대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이 지지층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시너지가 날 수 없다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정상인의 범주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그만 괴롭히고 이제는 합당에 답해줬으면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3349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상한 대통령이 나올까 무서워요 얘기합니다. 좀 건설적인 좀 방향에서 조금 논란을 이어가 주십시오. 이런 실수 말고요. 이런 비방 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한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송두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변호사이고요. 특검도 지내셨죠? 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 이승우 재난협력실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기조실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대통령 비서관을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립외교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좀 줄여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그 여권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해 실시할 전망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오는 10에서 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 그리고 16일에서 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시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여정이 하명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하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네, 한편 여권 의원 이 70여 명이 연합훈련은 연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연기론을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라면서 한미 간의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여우님께서 퇴근 중인데 엄청 웃겨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얘기하는데 저 말고 후보들이 웃긴 거죠. 저는 네, 진중합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요?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교정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심사 후에 뒤늦게 진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규정과 달리 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프로포폴도 뭐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석방 예비 심사를 거쳐서 이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로부터 본심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규정상 예비 심사 전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물어서 심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비 심사를 마친 후에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규정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절차는 준수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규정 위반에 가면서까지 재벌 회장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부동산 투기 사범 1,400여 명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갑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부동산 투기 사범 1,432명의 혐의를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는 총 3,903명을 내사 혹은 수사를 한 결과 이 1,432명의 협의를 입증해서 검찰에 보냈고 1,949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522명은 불송치,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49명은 수사 중입니다. 네, 신분별을 살펴보면은 이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34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등이었는데요. 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 중에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불송치가 됐습니다. 앞서 알려진 이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에 더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748님께서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 대한민국은 이상한 대권 후보들로 웃김. 네. 이 얘기군요. 요즘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려 드셔야 됩니다. 분당의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밥 전문점 2곳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이 130명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환자가 발생한 기간 동안 2곳에서 판매된 김밥이 모두 4,200줄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어이고. 현재 식중독 논란이 터지자 업체 측은 지난 2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복통 등 증세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여파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야 지금 식중독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2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강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엄청 높았다면서요? 네, 지난달 노량진 측정소가 잰 한강의 평균 수온이 26.7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7년간 평균 최고 수온이 24.1도였습니다. 무려 3.1도, 그 최고 3.1도가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2도에서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네. 네, 이 지천에서는 최고 수온이 30도가 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잉어가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온이 32도 정도인데 안양천에서 7월에 잰 온도 중 최고 수온이 31.2도였다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달 15일 이 구로구 목감천에서 잉어 등 물고기 30여 마리가 폐사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달 24일 이 송파구 장지천에서도 붕어 등 물고기 4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서 강에서 연어들이 익어서 죽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콜롬비아 강의 연어들이 이 붉은 병변 그리고 흰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습니다. 미국은 연어 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 수온이 섭씨 20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현재 수온이 21도가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강은 26도가 넘었다니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후 위기, 이 재난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이금자님께서 여름엔 김밥이 탈나기 쉬운 음식입니다 얘기합니다. 저도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빵 재사용했던 맥도날드 알바생 잘못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데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 알바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맥도날드 소식은 내일 또 전해주십시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267님께서 휴가 맞아서 마산 무척산 산행 중입니다. 바람이 이제 좀 시원하네요. 무척 시원하겠네요. 8649님, 저는 배달 차량에서 아버지랑 같이 라이브 방송 청취 중입니다. 요즘 올림픽 보면서 메론 시원하게 먹으면서 더위 잊고 있습니다. 메론 시원하게 먹으면서 네, 좋은 방법입니다. 3028님께서 직원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에 튀김기, 볶음기 앞에서 사투하는 우리 여사님들 응원해 주세요. 주방 온도가 높아서 걱정입니다. 힘내 주십시오.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031님, 남편과 저 모두 휴가인데요. 어디 떠나지는 못하고 음악 들으면서 근교 드라이브 하다가 시간 되니까 남편이 라디오 들을 시간이라고 주진우 라이브 트네요. 남편이 지성인이네요. 훌륭하시네요. 네, 존경스럽네요. 5476님께서 마트에서 수박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몰라요. 수박 너무 비싸서 올여름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수박 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도구님, 여기 오피스텔 골판지 침대는 없지만 더울 땐 가끔 냉장고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냉장고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구님. 아무튼 이 무더위에 좀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정체 구간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구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성산 남단에서 목동교 쪽으로 시설물 보수를 공사를 하고 있어서 3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면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나들목 사이 5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2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원암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12km 길게 정체입니다.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16km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삼내 부근에서 전주 사이 2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4km 여파받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 우리나라 첫 이것 중립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2050 이것 중립 시나리오는 대기 중 이것 농도가 더는 늘지 않아 중립이 됐을 때의 미래 모습과 그 과정을 전망한 일종의 청사진인데요. 경제계는 이것 중립 방향엔 공감하지만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로 화석 연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우실까봐 보기 준비해왔어요. 보기 1번 탄소, 보기 2번 염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탄소, 2번 염소.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금요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고 있어요. 양궁의 안산 선수, 탁구의 신유빈, 우리 배구의 우리 국민여제 김연경 선수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 남은 경기 화이팅 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좀 특별한 걸 느껴요. 먼저 선수들이 이전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말도 참 잘해서 아주 대견스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과거에는 좀 메달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뭐 메달보다는 참가하고 즐기고 그러한 이제 올림픽 정신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즐기고 보는 이 올림픽을 언젠가는 남북이 공동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서는. 조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계속해서 연일 더운데요. 네. 이제 8월 7일 되면은 이게 입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더운 여름도 좀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나마 좀 이 행복으로 또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국민들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해서 잘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백신이 우리 국민들께 많이 접종이 됨으로써 코로나로부터도 좀 많이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장바구니 물가 문제가 여기 나갑니다. 달걀 한 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몰랐어요. 안민석 의원님, 수박 한 통에 얼마 정도 하시는 줄 아세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있죠. 박정섭님께서 요즘 수박이 제일 싼 게 2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물가가 좀 크게 걱정이어서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의원님. 네.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이준석 대표가 뭐 이벤트도 하고 기획도 하면 좀 안 가는데 조금 뭐 기분 나쁜 거 있나요?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각 후보들께서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일 보고 있고요. 예. 당에서 준비한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각 후보들이 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충분히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일부에서는 뭐 패싱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성급하고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성급하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리스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예, 불량식품 발언에 있어서 이어서 부정식품. 예, 오늘은 원전 발언을 네. 거의 그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것을 두고서 방사선 유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완전 가짜뉴스인데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대규모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제는 윤석열 하면은 이거 걸어다니는 폭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그 실수를 많이 하면서 미천이 드러나고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한열 열사를 모르는 이런 분이 어떻게 대선 후보를 나왔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5119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워낙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 대통령 후보만 심각한 걸 모르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그 윤 후보 측에서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한 멘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그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그 지지율 1위 후보인 그만큼 윤 전 총장의 그 언행이 국민들과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신중한 모습하고 좀 관련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님 전화가 그렇습니까? 조경태 의원 전화가 문제입니까? 안민석 의원님 전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예. 전화기 단속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말실수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들께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 후보들에 대한 그 검증 절차들이 네. 저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를 갖다가 저는 현명하게 잘 선택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267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제발 연습 좀 하고 나오세요. 정치는 실전입니다. 얘기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식적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좀 준비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의원님? 네, 그런 그 표현도 발언도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나오셨어야 옳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왜 내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소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저는 충분히 준비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쏟아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듣는 국민들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아까 윤석열 총장의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요. 네. 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무지의 발언이었고요. 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이 유출됐다는 거는 엄연한 팩트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마 윤석열 총장은 평생을 이 범인 잡는 일에만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한열 열사조차도 모르는 정도니까는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분이 대선에 나왔을까 참으로 이제 우려스럽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 하면은 애국가 사절까지 제창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요. 네. 과연 이분이 애국적인 분일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분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감사원장을 벗어던지고 야욕을 품고서 대권에 나서는 그러한 비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최재형 후보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 봅니다. 판사 시절에 재벌 회장의 동양 사태죠. 재벌 회장에는 5년 감형으로 그걸 봐줬고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검찰 표적 수사 받은 야당 의원에게는 검찰의 주장만 수용해서 1심 무죄까지 유죄로 판단해서 1년 추가하는 2심에서 불공정 판결을 한 그런 걸로 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최재형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한 이것은 그분의 어떤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에 큰 훼손을 준 그러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했지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국무총리를 던지고 그러면은 지금 대선에 나오는 경우는 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치로 이제 내노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애국가를 부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정당의 후보로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충분한 준비를 저는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학습이 좀 이루어져서는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앞에 말씀 주신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을 던지고 중도 사퇴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르시고 막 묵념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드물죠. 각 후보 각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재형 후보님은 또 어르신들 돌아가신 어르신부터 그런 이어져온 가풍이네요. 예,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의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은 저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후보는 어디 갔어요? 홍준표 후보의 이 논평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번 주까지는 지방에 휴가를 지금 하계 휴가를 가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하셔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본격적인 이제 경선 준비를 저는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8월 중순쯤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최 전 원장 가족 행사에 국민의례 국민체조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국민체조까지는 하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는데 조성빈님도 궁금해합니다. 야권 후보들의 구설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 간의 설전도 볼성사납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야권 후보들이 참 특별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아니, 민주당이요. 아니요, 일단 이제 야권 후보들이요. 알겠어요.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선 유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네. 대선 레이스를 하시는 이 와중에 하계 휴가를 또 떠나시는 홍준표 의원님 같은 여유작정한 그런 또 후보님도 계시고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가는 가야죠.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리 출신의 후보하고는 엄격히 이제 틀린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저희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의 총리 출신 그리고 도지사 출신 두 분 그리고 장관 출신 추미애 이제 그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국정 경험이 있고 또 나름의 정책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분들인데 단지 지금까지 아쉬운 것은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돼 있는 네거티브 경쟁을 한 그런 측면이 참 아쉽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렇죠. 각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참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촛불 정부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 미완의 촛불 혁명을 차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혁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논란이라든지 20년 전에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경쟁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7998님께서 민주당 토론에 음주운전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재미없어요 얘기합니다. 어찌 민주당 경선을 보고 계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 나라를 경영해야 될 분이 음주운전에 전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검증하자고 하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그 과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의 도덕성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한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후보들끼리 내놓고 있지만은 부동산은 정말 실패한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다소 아쉬운 것이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여권 후보 누구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값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저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야권 후보들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묘책을 갖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 후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폐지 내지는 저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는 몰라도 홍준표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잘 준비하고 있군요. 4271님께서 준비가 덜 되어도 지지도가 높은 것은 새로운 인물을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563님께서 애국가 부르는 건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문제는 마스크에 태극기 새겨 넣을 시간에 정책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국민을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정호님께서는 최재형 후보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향이 다르더라도 자신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정기관장 보냈더니 이렇게 대선에 나가버리면 앞으로 사정기관들 코드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820님께서 다음에 누가 해도 문정부보다는 잘합니다. 잘해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두 의원님께 묻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북을 위해서. 조경태 의원님 먼저 묻겠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그야말로 그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그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안보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군사 훈련이 북한의 의중에 따라서 연기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저는 묻고 싶고요. 또한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저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외라, 즉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그 북한 발악기를 중단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저는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모처럼 남북 간에 지금 대화 전국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미 군사 훈련을 강행하게 되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이제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가 이제 불안정되면서 또다시 소위 한반도 북한 리스크가 생기고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좀 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는 무조건 수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훈련 연기를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모처럼 찾아온 남북 대화 기회를 이제 갖자는 것이고요.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과거에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대선 후보 자격 운운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럼 돼지 발정제 홍준표 그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여기서 발정제가 왜 나와요? 아니 과거 자꾸 이제 운운을 하시니까. 그래도 자 품격의 오선 의원 둘이 자 네, 조경태 의원님은 그 문제 몰라요. 그죠? 모르시죠? 조경태 의원님은 본부장이니까 돼지 발정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 가지고 그러지 위원장을 마세요. 맡으시면 안 되셨던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거보다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팩트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 카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대화하고 남북의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경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저는 그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께 그 실망을 안겨준 부분을 좀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저는 그런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후에 다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서해 그 피격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했죠. 북한이. 사과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는 안 했습니까?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중하게 그 처벌을 했어야 옳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고 또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외교적으로 좀 더 북한에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님 30초 드립니다. 30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안보파리를 하면서 재미를 봐왔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의 기회인데 조건부로 이 한미 군사 연기를 일단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대화 전국에서 한반도 관계 개선 안 되고 비핵화 문제 진전이 없으면은 그때 그 북에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은 그때 훈련을 재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 기회를 잘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보팔이 이거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7294님께서 주 기자님 안 선수 퇴장시켜주세요. 네. 퇴장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청비록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It's a Man's World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6시에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Nothing without a woman or a girl. You see, man made the cars to take us over the road. Man made the train to carry the heavy load. Man made the electric light to take us out of the dark. Man made the boat for the water, like Noah made the ark. This is a man's world. But it wouldn't be nothing without a woman or a girl.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 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두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경북 의령의 기온 38.1도를 최고로 밀양 37.6도, 대구와 양산, 강릉 등 36도 선까지 오르는 등 35도 넘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했고요. 서울도 오늘 한낮에 최고 기온 3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더웠습니다. 이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 35도 이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33도
충남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매우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종 산업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 고온은 유지해 특보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5에서 60mm가량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기도 하겠고 내일도 역시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 전주, 대구 35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 내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10부제로 운영되며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국내 우세종이 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기준 이상 확인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의 해체 작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체된 구조물을 포장해 안산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양친을 모두 잃은 전몰 순직군경 자녀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하고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코인은 어떻게 된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다시 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와서 지금 네. 비트코인이 한 4,400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거시경제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뭐 하느니나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요?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겠죠. 내려간다고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전문가들도 모른다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그렇게 많습니다. 유튜브에 네. 가면은. 근데 뭐 사실 코인 전문가만 많은 게 아니고 유튜브 가면은 주식 전문가들이 정말 많죠. 아, 그분들 그 유튜브나 그분들 정보 보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의 시세 조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한 분의
어떤 팬심으로 그분들이 하는 조언들 들으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8237님께서 계란 한 판 9,900원, 수박 한 통 23,000원. 너무 비싸요. 너무요. 얘기합니다. 요즘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1년 전보다 2.6% 올랐어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만 해도 한 0.6%에 그쳤는데 이게 4월부터 해서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생활 물가 지수라고 쌀, 달걀, 배추 같은 이렇게 자주 사는 품목만 모아둔 이제 뭐 체감 물가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예. 이제 흔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1년 전보다 3.4%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 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산 달걀 공급이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8월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달걀값이 7,000원 아래로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부총리께서 얘기를 해서 7월 초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조금 수입한다고 했는데 수입하고는 있습니까? 네, 이게 정부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서 상반기에 달걀을 외국에서 2억 개 이상을 수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달걀 관련돼서 특별 지시를 하고 예. 이에 따라서 공정위가 달걀을 담합하면 이제 처벌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은 계속 지금 7,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불리죠. 예.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1,600만 마리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 국내 산란계의 20%에서 25%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거죠. 네.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거 걱정인데요. 정부는 좀 안정적일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밝혔어요.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되찾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끝나서 이제 7월 달이 지났는데 7월 달에 2% 넘게 나오니까 이게 예측이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취소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서 이제 그 추석 전까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용수단 총동원, 물가는 뛰고 있으면 그러면 금리 인상 만지작거린다 이 얘기인가요? 이게 한은이 고민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은은 이제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예고를 해왔어요.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4개월 연속 2%를 웃도니까 한은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한은은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네요. 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요건 것 같습니다. 노용식님께서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찜 마음 놓고 먹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3563님도 밥상 물가 너무 비싸서요. 도시락 사다 먹는 게 저렴하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코인 뉴스도 조금 전해주세요. 네. 코인 데스크 편집장님이 달걀값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까지 이어갔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농협이 네. 그 지금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두 거래소에게 지금 빗썸과 코인원인데요. 네.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 은행 계좌에서는 코인 관련된 거래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코인을 사려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거래소에 보내야 되잖아요. 예. 거래소마다 계약을 맺은 은행들이 다 달라요. 네. 농협은행은 빗썸이랑 코인원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두 거래소에 제가 가입해서 돈을 보내고 싶으면 농협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농협이 이 두 거래소에다가
코인 입출금을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원화를 농협은행을 통해서 빗썸에 보낼 수는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환전한 다음에 그 코인을 따로 이제 거래소 밖으로 빼지 못하게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현금을 넣고 거래소에서, 그리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산 다음에,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저의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거래소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협은행에서는 원화만 넣고 원화가 나오게 하자. 그러면 작은 흐름을 명확하게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걸 왜 하냐면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지금껏.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자금의 이제 활용이 상당히 되긴 했죠. 예를 들어 뭐 조주빈이라든지, 네. 뭐 엠번방이라든지, 예. 그 웰컴 투 비디오 같이 뭐 아동 성착취 그 웹사이트에서 동영상도, 예. 비트코인 같은 거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 자금 세탁, 이제 불법 자금과 관련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그냥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막아라라고 두 거래소에다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가능성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그 국내에 이제 대형 거래소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두 거래소한테 코인 전송 기능을 막아라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나머지 두 거래소에도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있는데 지금 확인 중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선진국 집값이 다 폭등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금리는 떨어지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부동산으로 갔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 초에는 뭐 작년 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자산 버블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부가 늘었죠. 그 중에 특히 부동산, 그것도 대도시의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예. 이제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뉴욕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대도시들도 그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파리나 베를린 같은 데는 부동산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뉴질랜드도 올랐어요. 네, 뉴질랜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캐나다도 그렇고 이게 이제 OECD 가입된 선진국의 주택 가격이 올 1분기 들어서 9.4% 상승을 한 거예요. 아,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집값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 안정에 지금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들썩이네요. 가격 급등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제 케이스 쉘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 부동산 가격 지표인데 이게 2012년 이후 2021년 5월까지 85%나 올랐습니다. 85%나요? 네네. 그게 사실은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라서 얼마나 많이 폭등했는지 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미국 부동산 버블에 우려 목소리를 지금 나타냈고요. 그런데 뭐 금리가 낮고 또 뭐 돈은 많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수요가 수요도 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대도시에 있다가 이제 약간 그 외곽으로 나가려는 수요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코로나 맞아요.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외국도 마찬가지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폭등했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어느 수준입니까? 이게 이제 OECD IMF 자료를 보면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중하위권이에요. 그래요? 약간 의아하죠? 네, 우리 많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1년 만에 많이 올랐는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OECD나 IMF 집값 통계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같이 모든 종류의 집값을 다 분석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실제 국내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게 이제 수도권, 서울. 그렇죠. 수도권의 아파트 혹은 대도시의 어떤 아파트 단지 위주다 보니까 약간 이게 평균값의 함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0785님께서 코인 지갑 거래를 막으면 그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거래소 망하면 투자자 탓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래소가 망해도 그 투자하신 예치금이나 코인은 이제 출금하실 수 있게 열어줄 거예요. 이제 만약 그렇게 만약 예치금을 가져간다면 그건 먹튀가 되는 거죠, 거래소가.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송을 못하면 가두리 거래소가 돼서 다른 거래소나 혹은 글로벌 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3563님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리스크가 커요. 예전부터 문제되었던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 방향, 그 강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번엔 은행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뉴스 속에서 다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시즌입니다. 올림픽 보시나요, 교수님? 네, 어쩌다가 봅니다. 어쩌다가 보시죠. 네. 그렇게 또 체육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진 않죠? 보는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갑수 평론가님은 보시죠? 저는 텔레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인을 새로이 하나 얻었어. 아, 그래요? 김연경. 아, 김연경이요? 난 스포츠보다 그렇게 거의 몸부림을 쳐본 게. 아, 그래요? 네.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셨군요. 네, 김연경. 네. 자, 그리고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의미가 예전에는 자랑스럽죠. 네. 옛날 같으면 국가 순위 메달 따라 네. 난리법석인데 지금 우리 다 즐겁게 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4위를 차지하면 동메달을 놓치면 메달을 못 따면 막 울고 우리는 은메달만 따도 울고 죄송합니다 막 그랬는데 네. 이제는 우리 수준이 달라졌죠. 그렇죠.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이 그 운동 이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이렇게 조금 올림픽 정신이 뭔지 그리고 스포츠가 뭔지 이제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라면 먹고 눈물 겨운 뭐 정신력을 띄고 뭐 이럴 네. 때 우리 TV나 이런 신문에 비치는 얼굴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지내왔잖아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밝아요. 네. 그리고 막 죽어라고 금메달 따서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 것 기량 마음껏 펼쳐보겠다 하는 그런 개의지도 강하고. 저는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전화하면서 했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이 각하가 다 해주셨다. 그런 식의 얘기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수 집 앞에 포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북한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요즘은 어떤 양궁 선수인가요? 어떤 선수가 인터뷰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렇죠. 혹시 국가주의의 덧에서 벗어난 것 같고. 조금씩 벗어납니다. 이게 내면의 자신감?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그래요. 네. 네. 조혜숙님께서 김연경은요 만인의 연인입니다. 그 나도 꼽사리 끼자고요. 네. 하나 더 있어. 배드민턴의 김소영이라고. 네. 멋있는 거예요. 그래? 경기하는 선수들 보고 이렇게 매혹적으로 느낀 게 난 처음 같아요. 전 탁구
신유빈. 신유빈. 아우, 네. 막내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 근데 우리 죽겠어요. 영남은 아저씨들이다. 너무. 여자 선수만 진짜 다 아니, 언급하고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도 아주 선수. 전율이었어요. 카페라떼님께서 높이뛰기 육상 그 네. 선수 자체가 특히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얘기합니다. 네. 자, 오늘 책으로 가볼까요? 오늘 책에 밭에서 만나볼 작품은 친일파 명문장 67선입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네, 8월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어떤 일본 극우 세력의 언어보다 더 극렬한 언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조 친일파들의 명문장들을 그대로 한번 보자. 네. 얼마나 이 훌륭한 문장들을 우리에게 남겨줬는지. 근데 우리가 누구 뭐 친일파니 뭐니 이런 이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언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그 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였죠. 매일신보에 실린 1919년 4월 이완용의 글부터 40년대 말 우리 그 김알란, 송병준에 이르기까지 그 명문장들을 제대로 읽어보자라는 생각에 이 책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친일했어. 왜? 친일파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일파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있죠. 그 얘기 말씀 잘하셨는데 그 친일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뉘앙스를 가져요. 그 친북, 친미 뭐 이런 뜻이 어디랑 가깝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친일파는 하나는 매국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저는 친일파라는 단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국노에 가까운 게 더 많죠. 네. 매국노죠. 또 하나는 이 친일이라는 거에 배경에 깔려 있는 거는 이 우리에 대한 깊은 열등 의식. 네. 이걸 의미해요. 아주 쉬운 말로 조센징이 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조센징 하고 일본인들이 우리 발로 차면서 욕하잖아요.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쓰는 욕설에 가까운 말 아니에요. 원래 어원을 보면 조센징은 말 그대로 조선인이라는 뜻이니까 네.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뉘앙스라는 건데 예. 그냥 조선인이 조센징 이 표현을 할 때 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땅을 반도라 그러면 객관적인 말 같잖아요. 일제시대 그때 반도 그러거든요. 네. 이게 비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모든 말은 유시지 용도에 따라 돼요. 그래서 일본 섬이라고 안 하고 각자 일본 열도 그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게 그들이 쓰인 말을 썼는데 존중의 의미예요. 네. 열도는 대단한 것이고 반도는 아주 그 의존적이고 열등한 곳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오늘 소개하는 책 잡고 있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저는 초코파이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동양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를 뉘앙스에 담고 있어요. 네. 동화, 대동화 우리 쉽게 많이 쓰잖아요. 대동화 공영권. 네, 그게 그 원류를 이 친일파들 명문장 찾아가면 쭉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정선태 선생님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걸 고르신 건데 네. 우리는 그 친일파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놈, 민족 반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맥락으로 들어가요. 1910년대에서부터 한 40년대 중반까지 들어가면요. 그냥 새로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독립국이 되는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던 시기에 그냥 성공해 보려고 막 애썼던 사람들의 그때 아무 죄책감 없는 글들이 적나라한 게 여기 이 중에 67명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한 대다수입니다. 네. 7451님께서 I love you 정선태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별 말씀. 네. 자, 친일파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문장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대표 선수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용은 우리가 매국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독립협회가 당시에 아주 그 급진적인 뭐랄까요? 이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근대화론자고 실제로 근대화론자였고요. 애국자 틀림없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일본의 그 왕으로부터 자기를 받으면서 이제 딱 돌아서는데요. 변심하죠. 그 변절의 드라마가 눈부십니다. 네. 1919년 3.1 독립운동이라지 않습니까? 그때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글을 3차례에 걸쳐서 이 매일신보에 쭉 발표를 합니다. 경고. 그렇죠. 3.1 운동을 한 우리 그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 그리고 시민의 함성이 외쳤을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촛불 집회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면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네, 그 200작 경고라는 그 이 제목 아래 실리는데 보세요.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의 헛소리요. 망동이라 함은 각계 뜻있는 인사가 1000마디 말을 했으나 자각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날 내가 말을 다시 하여도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의심하여 경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조선 독립이 지난 날이 되었다 하는 말인지 오늘 이후에 될 희망이 있다는 말인지 알지 못하거니와 어디 감히 독립을 얘기하느냐. 희망 같은 건 아예 찾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이 우리 조선 민중들 향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글입니다. 제가 좀 의견이 살짝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완용 얘기를 좀 할까요? 여기 67명의 명문장은 그 읽다 보면 온갖 복잡한 감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아, 이때 우리 선조들이 이랬구나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친일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다. 분명히 있다. 네. 그걸 느꼈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광수와 그다음에 그 하여튼 이 친일파들 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완용과 이광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글을 쓰거든요. 네. 근데 저 대학 시절에 뭐 전단 때 이런데 저도 좀 잡혀다니고 매 맞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급들은 저 패는 건데 그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로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정부 입장에 서서 우리 교육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독재자 맞지? 이러고 시작해요. 다 공감을 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 이완용은 A급 중에도 특히 A급 굉장히 뛰어난 친일파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뭐 모윤숙이니 뭐 현재명이니 홍난판이니 많은 숫자의 친일파들은 그냥 일본을 칭송하는 거예요. 예. 황국 신민으로 대동아 만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적 인물 이완용과 이광수는 좀 우리가 특별하게 보죠. 이완용은 이 얘기예요.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난 당시에 조선 민중을 향한 경고문을 3회에 쓰고 그 내용이 여기 적나라하게 있는데 이 엄청나게 솔직한 글이에요. 당신들이 나더러 매국노라고 하지. 예. 나라고 매국노 그 표현이 나와요. 그대로 매국노라고들 지탄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독립국이냐 해봤냐. 그렇지. 우리 청나라에게 의존하고 늘 몰려다녔다. 지금 그 일본이 더 세다. 그다음에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의미를 둬서 죽을 길을 찾아가느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이 글이 이완용한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살자. 네. 엄청나게 솔직한 글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삼류 친일파들은 이 천황폐하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그 삼류 중에 하나가 이광수예요. 놀랍게도. 이광수의 글은 면면이 뭐가 흐르냐면 일본이 우리를 내선일체 동일하다고 받아준다. 얼마나 영광되고 고마운 일이냐. 에? 이거예요. 그래서 내선일체로 우리가 주장하자. 그다음에 창씨개명도 향산광랑으로 이광수가 이제 창씨개명을 하잖아요. 이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씨예요. 씨를 만드는 거예요. 즉 일본성을 쓰게 한 게 아니에요. 조선인이. 일본성을 쓰면 실제 진짜 일본이라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산이라고 씨를 만들면서 천황폐하의 느낌과 비슷한 이 한자어를 내가 감히 쓴 거다.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되는 것이 엄청나게 영광적이라는 생각을 이광수 선생은 실제로 했어요. 그 민족 개조론을 저 옛날에 읽었는데 이분은 선각자이긴 했거든요. 독립운동도 했고. 근데 그 당시 조선일보 보면서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그냥 완벽하게 일본인이 돼서 일본으로 태어나자. 왜? 한국 시민의 길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선 민중의 마음이 되나 그러나 현실로 봤을 때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영합해서 그냥 현세 북면에서 잘 살아보자가 이완용이고요. 네. 우린 도저히 안 돼. 우린 도저히 안 되는 민족이니까 우리 몽땅 그냥 아주 성을 갈고 피를 갈고 일본인이 되자. 이게 이광수 주장이고 이게 인류급들의 논점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7305님께서 지금도 그런 분 많습니다. 많아요. 얘기하셨고요. 네, 근데 이완용이 아까 애국자라고 하셨는데 진짜 애국자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초기에? 네, 초기에 있었습니다. 네, 독립협회에서 운동할 우리 때는 독립문 있잖아요. 서대문. 네. 그 글자가 이완용이 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마음까지 좀 못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현실로 안 되겠다고 그렇죠. 현실에 순응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실력 양성하자는 얘기죠. 이 이완용과 이광수가 다른 이유는 아마 시대적 차이도 있을 겁니다. 네. 1919년 시점이랑 그렇죠. 있고 시기가 좀 차이가 1940년대라는 시점 차이가 있을 텐데 아무튼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조선인들은 죽어도 죽었다 깨나도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책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글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 선생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곳곳에서 그렇죠.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자기 재산들 가족들 다 이 버려가면서까지 네. 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친일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그때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제가 할 말씀 더 드리면은 어떤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다 시대로 돌려버리고 다들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는 다른 반론을 제시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반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인데 이 원문으로 보는 친일파 명문장 67선은 옛날 그 문헌이 그대로 같이 나오거든요. 영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 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이제 설명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3.1운동에 대한 이완용의 경고문을 보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 기사에 그 3.1운동 보도 운동 현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네. 이렇게 대단한 규모였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전국적 봉기였던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어나가면 뭐냐면 당시에 주류 사회 있죠. 네. 학교를 장악하고 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부유한 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일이었어요. 인식이. 그런데 거기서 그걸 뚫고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지구상 식민지 역사상 가장 강성하게 왕성하게 벌어진 게 한국인 거죠. 그렇죠. 그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5405님께서 이완용, 이광수 나약한 인물들이었네요. 얘기합니다. 5384님께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네, 저는 I love you 김갑수입니다. 김갑수님께서는 동식물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더라고요. 애정이 크죠. 3287님 친일 매국노들의 말에 명자를 왜 붙여줍니까? 명문장이란 말이 그런데 다른 명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명문장은 아마 반어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익히 잘 아는 그 사람들을 몇몇 보면은 네. 예컨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한국 그 여성으로서 대학 졸업자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김알란의 이 글도 명문에 꼽힙니다.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청년의 나아갈 길은 단단하게 열렸다. 이 전쟁 중에 다 몸바쳐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본 제국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덩이같이 끓는 피와 몸을 통틀어 바쳐 성은에 보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으며 반도남아의 의기를 보일 기회는 드디어 왔다. 이제 조선인도 징병제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징병 대상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일본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의 이제 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수천 년 역사 이래 모처럼 보는 거룩한 감격이냐. 모처럼 보는 거룩한 감격이랍니다. 네. 수천 년 역사 이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뛰어넘어서 어떤 가치에 목숨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있어요. 지금 뭐 좀 제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 저 가난을 무릅쓰고 도대체 저 권력과 저 체제를 유지해야 될 의미가 뭐냐 생각하면 그냥 어느 권력 집단을 위해서 대다수의 2천만이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나오는 친일 시기도 보면 막 희망과 영광과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왜? 우리도 일본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계속 그 중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거기에 관련된 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우리가 대동아로서 앙글로 섹슨들을 물리치고 네. 세상을 해방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니야. 뭐 어디에 가치에 자기를 목숨을 다 바치라 하는 거를 이 기성세대들이 마구 부추기고 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싸움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바쳤을지. 그렇죠. 저는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죠. 본인들이 네. 거기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거든요. 그렇죠. 절대 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친일파 명문장 67선을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명백한 친일은 사라졌으나 나이 든 세대 중에는 모든 가치 기준이 일본이 중심에 서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정치인 발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발언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지. 그런데 해수가 넘쳐서 이 냉각수 때문에 핵 연료봉이 녹아내렸죠. 연료봉이 녹아내려서 방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체르노빌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있었고 그래서 47만 명을 소개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폭발을 안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특정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입장에 위주로 서서 사물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건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객관적으로 최소한 보려고 한다면 방사능 누출됐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아저씨들 세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은 무언가 세련되고 뭔가 더 나은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들을 따라가야만 되고 우리는 그들의 한참 못 미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세대 기성세대들이 많죠. 그게 바로 마지막 조선 총독이 남긴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이 변하지 않을 우리 일본 제국에 대한 의존심을 다 심어놨다. 네. 되돌아올 것이다. 네,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원문으로 보는 친일파 명문장 67선 1788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금 없다고 누가 조작해서 발표한 글 아닌가요? 믿기 어렵네요. 이렇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간행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영인이 나와요. 네, 조선통독부 기관지에 활자화된 겁니다. 네. 난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 감회가 많은데 흥사단 18인 전향석 보셨어요? 네. 그 당시 흥사단은 그래도 굉장히 기계 있는 애국단체였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은. 근데 견제가 못해갖고 그중에 멤버 18명이 전향서를 신문에 발표를 해요.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는 글이에요. 그냥 천황님께 충성, 맹세 이 글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거 써준 거예요. 본인들이 쓴 것 같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 18인 중에 현재명 선생이 있고 홍남파 선생이 있어. 그렇죠. 가슴 아프죠. 역사에 또. 그리고 연대 총장하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했던 백낙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집안이 유명합니다. 그분이 엄청난 이제 친일의 글을 쓰거든요. 여기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력이 나오거든요. 항일운동 애국보훈 심사위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서울대 총장을 한 사람들 그리고 문화재 청장들 또 역사학계 태두 다 이게 친일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책에 실린 글을 쓴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독립과 관련된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취재할 때 항상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독립군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오사공원님께서 대학에서 이광수에 대한 학습했던 지금도 진행 중인 이 교육 현실에 울부짖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국어책에는 왜 이렇게 친일파들이 많았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친일파를 비판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나라면 과연 어떤 어땠을까? 태도를 취했을까? 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인 사회에 좀 한 80%쯤은 친일이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그 시절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항일에 섰을 영원히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전쟁 후에 독립이 되리라는 상상 자체를 못했던 시기에 나는 국권 회복 투쟁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아니면 친일로 편안히 살았을까 참 고민스러운 얘기죠.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이육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몫이겠죠. 오늘 함께 맛본 책은 원문으로 보는 친일파 명문장 67선이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반대 잠실 방면은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고 지점을 지나서 영동대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여파받고 있고요. 수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발안 부근에서 팔탄분기점까지 11km 정체고요. 이후로는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금천 부근에서 짧게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은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 법사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나 이걸로 여야가 줄다리기 계속 해오다가 하반기에 야당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자 이런 목소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세요? 의원회관입니다. 많이 바쁘세요? 사실 방금 전까지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현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하고. 알았어요. 네, 주 기자님 얼굴도 봐야 되는데. 네,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자,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네네네. 왜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지금까지 뭐 일종의 상원이다. 그렇죠. 또는 뭐 국회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예. 그 이유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법사위에서 깔고 뭉개면 안 된다면서요, 뭐 일이. 그렇습니다. 예, 모든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 법사위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법사위에서는 그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가끔은 오용 또는 남용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을 잡기도 하고요. 네. 또는 꼭 필요한 법인데 지연시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었습니다. 네. 예.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외치셨는데 네. 왜 지금 개정안을 내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때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특위 위원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때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었고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그 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요. 네. 예. 그리고 나서 21대 때는 이제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1호 당론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그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야당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개혁안을 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네. 법사위에 대해서는 뭐 120일 동안 체계작구 심사하는 걸 60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체계작구 심사만 한다는 명문의 조항을 넣고 하는 정도로까지만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각 상임위로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한 거는 그 합의의 틀을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법사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법사위의 그런 체계작구 심사 기능 독점을 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체계작구 수정이 많이 됐나요? 뭐 20대 국회 때 이제 체계작구 심사 기능으로 터무니없이 잡혔던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김관홍법이라고 네. 세월호 때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셨던 민간 잠수사 분들을 위한 좀 내용이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죠. 예, 지원하자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호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이유로 네. 농해수위라는 소관 상임위에서 완전히 합의가 됐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까지도 수정돼서 넘어온 것인데 그냥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3년 법사위 동안. 가면 잠자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돼서 넘어온 법안조차도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건데 네. 그 법안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비슷한 식으로 잡혀 있거나 처리가 안 되는 법안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좀 꼭 필요한 법안들, 개혁 법안들, 뭐 또 이 사회에 보탬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할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안들을 좀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네. 예, 있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법사위의 기능을 좀 개편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기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법사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자라는 게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예. 의원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이게 다 합의가 됐습니까? 다시 논의합니까? 합의가 이제 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되는 거죠. 전제는 전제 사항이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 법사위 기능을 그렇게 일부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법안을 발의한 후에는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요. 근데 법안 발의하기 전에는 제가 사석에서 두세 번 정도 원내대표님이나 원내수석에게 이런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지금 그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완할 점이 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처리될 단계가 되면은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게 될 경우에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말고 또 다른 법안은 어떤 법안 지금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이 좀 현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중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서 넘어온 법안인데도 처리가 안 된 법안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 서비스원법 같은 경우입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좀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좀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32님께서 혹시 법사위원장 야당이 주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니 이게 이제 문제점을 확실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 싫기도 하죠.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그 당시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거의 국회 밖에서 거리 시위를 많이 하시면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그때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의 말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참담하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준비 안 됐다라고 자인할 정도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공개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하셨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됐고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지지율이 높아요.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수단 난민 선수들에게 영구 정착 희망의 손 내민 캐나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수단에서는 내전이 한창입니다. 내전이 벌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로코네는 8살 때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치엥 지에크는 군인이던 아버지가 사망된 후 소년병으로 강제 징집될 위험에 처하자 케냐로 2002년도에 피신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이번 올림픽의 난민 대표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도 앞길이 막막한데 이 난민들은 캐나다에서 손을 내밀어서 앞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대학에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금 난민은 2020년 말 현재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040만 명이고요. 그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라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난민팀에는 11개국 29명으로 구성됐고요. 12개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전 대회보다 3배가량 늘었는데요. 난민이 늘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난민 대표들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올림픽 질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의 손을 잡아준 캐나다, 위대하다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털 쏙쏙, 간 큰 박새의 털 도둑질. MBC 기사인데요. 곤히 잠든 여우 등에 내려앉은 새가 있어요. 여우 등에 앉은 작은 새가 갑자기 여우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털을 막 찍어 먹는 듯.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이 박새는 둥지를 만들 때 주로 동물의 사체나 떨어진 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포유류의 냄새가 나는 털로 둥지를 만들면 따뜻하기도 한데 천적들의 그 공격을 막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대기후 서식하는 새들에게서는 이런 행동이 흔하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포유류의 냄새가 나는 털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박새의 노력, 대단합니다. 생존의 지혜,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와 소이가 부른 작은 새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는 염소 아니고요, 탄소입니다. 탄소죠.